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윤쌤 강의에 다 있다. 역시나 윤쌤 시험 특강, 저는 미라클 사회 역사 윤쌤입니다. 자, 인사말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고려 공부 시작해서 4-1단원 1단원이 내용이 좀 많았어. 지금부터는 그렇게 고생 안 하실 건데 4-1단원에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 중요한 왕들의 업적, 고려의 대외 관계, 여러 가지 제도 모두 다 공부했고요. 자, 오늘 이 시기는, 오늘 공부하시는 이 4-2단원은요. 고려 역사 중에서도 12세기, 그러니까 1100년대에 고려에 있었던 대표적인 반란들, 그리고 무신정변, 무신정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2세기는 고려 시대에 어떤 일들이 나타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주요한 사건들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환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수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먼저 교환에 나와 있는 1번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있는 문벌귀족,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부터 알아야 되겠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고려를 만든 왕건도 호족 세력이고 고려 건국의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도 원래는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들이야. 이 호족들이 이제 고려 시대가 되면서 파워를 가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호족들도 이제 추려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추려지게 되느냐? 뭔가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중앙의 관직에 진출하면서 권력을 가지는 이들은 점점 더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고, 호족 중에서도 약간 파워게임에서 밀리는 세력들이 생기게 돼. 자, 중앙의 주도권을 잡은 호족들, 이들 중엔요, 왕실하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왕실과 사돈관계가 되는 집안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힘을 가지게 된 이들끼리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더더더 집안의 파워가 업그레이드되는 이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문벌. 자자손손 권력을 세습하는 귀족이다 해서 문벌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호족이 이제 추려져가지고 최고의 권력, 문벌귀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2세기 무렵이 되면요, 이 문벌귀족들도 썩어가기 시작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야. 원래는 뭔가 새로운 사회가 열렸으면 좋겠고 개혁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내가 돈과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안 변했으면 좋겠어. 왜? 내가 다 가지고 있잖아. 문벌귀족들이 그렇게 변해갔다라는 거야. 보수화, 즉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때부터 자신들이 가진 것을 유지하고 더 늘려가기 위한 데만 골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벌귀족들은 자신들의 파워를 유지하고 파워를 더 키우기 위해서 왕실이나 힘있는 자신들과 비슷한 가문과 혼인관계를 계속 통해서 세력을 성장시켜 나가기 시작하고, 이 세력의 성장 과정에서 권력을 놓지 않아요. 권력을 독점하면서 고위관직을 다 차지합니다. 문벌귀족들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세력의 기반에는 뭐가 있느냐? 정치적으로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느냐? 요거 중요해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문벌귀족들 중에서도 분명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광종 때부터 실시된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점점 더 크게 유지하기 시작했고, 문벌귀족들 중에서 좀 머리 안 되는 집안, 하지만 문제없어. 왜?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들은 시험 없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음서제도를 이용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제도나 음서제도로 고위 관직에 진출해서 그 관직을 안 내려놓는 거지. 이게 정치 기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느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일단 고려시대는 전시과라고 해서 관리를 1등급부터 18등급까지 나눠가지고 토지를 줍니다. 전시과. 이뿐만 아니라 문벌귀족이라 그러면은 5품 이상의 고위관직을 차지했을 거 아니야. 걔네들한테는 추가 플러스 알파로 무슨 땅이 주어져요? 나라로 다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공음전도 주어져요. 근데 욕심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사람이 1억을 가지면 2억을 갖고 싶고 2억을 가지면 10억을 만들고 싶고, 그런 게 사람의 욕심이라 그랬죠. 이걸로도 충분했을 텐데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일명 고리대라는 방법으로. 고리대는 무슨 뜻이냐? 높을 고, 리라고 하는 건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한테 곡식 같은 걸 빌려주고 되받는데 이자를 무지하게 많이 받아 챙기는 거지. 그게 고리대. 이런 방식으로 경제적 기반을 넓혀갔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겠느냐? 뭐 죽을 맛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의 고통은 심해지기 시작해요. 왜?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해서 무거운 조세 부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겨운데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 다음에 관청에서 위에서 말한 문벌귀족들이 아까 고리대 같은 방법으로 수탈에 수탈을 거듭해 못 살겠다 이거야. 그래서 백성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요.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식구들끼리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산으로 막 온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면서 살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을 유민이라고 하는데 왜 유민 생활을 하느냐. 힘든 건 마찬가지일 텐데 힘들어도 돌아다니면 어디에 사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세기 1100년대 들어와서 문벌귀족의 파워가 강해지면서 고려가 되게 많이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다가 드디어 문벌귀족의 파워가 너무 강해진 게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12세기 초반인 1127년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사건 이자겸의 난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과연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앞에서 문벌귀족 얘기했었잖아. 12세기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귀족 집안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 해주 최씨 집안, 파평 윤씨 집안, 경주 김씨 집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자겸의 경원이 씨 집안, 이런 집안들이 대표적이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굳이 레벨을 나누자면 가장 잘 나가는 게 바로 경원이 씨 집안의 이자겸이었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이자겸네 집안이요. 그냥 혼인이 아니야. 왕씨라고 몇 대에 걸쳐서 거듭되는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이자겸의 할아버지 때, 이자겸의 아버지 때, 이자겸의 딸들까지 왕실의 왕비로 계속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 왕실하고 사돈관계가 되니까 계속해서 권력이 점점점 강해지겠죠. 막강한 세력 구도를 형성하게 돼요. 그 정도로 파워가 강해졌는데 참고로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하게 되냐면 자 여기 한번 봐봐. 이거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봐두세요. 와 정말 썩었구나라는 걸 보여줘. 고려의 16대 왕이 예종이라는 인물이야. 이 예종에게 이자겸이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내요.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그 왕비가 됐겠지, 그치? 요렇게 둘이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자겸의 딸 왕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고려의 17대 왕이 되는 인종이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질문. 인종은 이자겸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엄마의 아버지니까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즉 이자겸의 외손자가 인종인데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이자겸은요. 자신의 외손자인 인종에게 또다시 자신의 이 딸의 동생 이자겸의 딸을 또 시집 보냅니다. 자 여기서부터 족보가 말도 안 되는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인종은 자기의 이모와 결혼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족보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족보가 꼬여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종은 이자겸의 사위이기도 하면서 외손자이기도 하면서 이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자겸이 파워가 강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인종은 골머리를 썩습니다. 이자겸은 나한테 외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장인어른이기도 해. 아무리 인종이 왕이지만 이자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뭔가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인종은 허수아비 같은 존재인 거야. 이자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이자겸의 표정만 보고도 벌벌 떨 정도로 눈치를 많이 봤었대요. 이자겸의 파워는 그 정도였어. 결국은 안 되겠다라고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인종이. 그래서 이자겸 몰래 당시의 왕이었던 인종이 이자겸을 죽여버리려는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되죠.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실패했어요. 이자겸한테 결국은 발각당해 버리게 된 거야. 이자겸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게 됩니다. 네가 감히 나를 해가지고 이자겸이 안 되겠다.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졌는데 내가 그냥 왕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야. 실제로 이자겸의 난은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왕이 사는 궁이 다 불탈 정도로 난이 거세졌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이자겸의 난이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하게 되냐면 이자겸을 따르던 이자겸의 오른팔 충성스러운 신하 척준경이라는 무인이 있었는데
이 척준경이 사실은 처음에 이자겸이 난을 일으킬 때는 이자겸을 도와가지고 이 난이 초반에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종편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배신을 하게 되고 이 척준경의 손에 의해서 이자겸이 살해를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된 거야. 이게 이자겸의 난이야. 자, 스토리는 외우실 거 없고 왜 일어났는지 이해되시죠? 이해되면은 정말 중요한 건 결과야. 이자겸의 난이 끝났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별표. 왕이 아무리 힘이 없었다 하더라도 왕은 왕이야. 귀족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귀족은 그냥 왕의 신하잖아요. 근데 그 신하인 귀족이 왕권을 넘보고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왕실의 권위가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신하의 공격을 받는 왕실의 권위가 어떻게 높아집니까? 왕실의 권위가 굉장히 하락하게 되었고, 다음, 문벌귀족 사회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문벌귀족들 중에서도 가장 파워가 강했던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고 실패를 해서 죽었어요. 문벌귀족 사회가 크게 혼돈스럽고 동요,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게 이자겸의 난 결과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1135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난 묘청의 난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연도를 잘못 썼다. 1126년이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1135년 묘청의 난으로 간다. 과연 묘청은 누구이며 이건 또 왜 일어난 반란이냐. 배경부터 보도록 할게요. 10년이 지금 지나지 않았잖아요. 문벌귀족이었던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다 실패했어. 그러면 문벌귀족들이 힘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야. 휘청! 동요는 되었지만 여전히 주요 관직은 다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경주 김씨도 있고 해주채 씨도 있고 파평윤 씨도 있고 다 멀쩡히 살아있잖아. 여전히 권력은 문벌귀족이 가져. 그러다 보니 문벌귀족이 아닌 이들 사이에서 문벌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무슨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면 이자겸의 얘기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본 적 있어. 여진족이 원래 되게 찌질한 애들이었는데 여진족이 되게 강해져서 무슨 나라 만들었다 그랬지? 금나라 만들었다 그랬지. 그리고 나서 이 금나라가 고려에 뭘 요구합니까? 우리 금나라를 섬겨라 하면서 4대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당시 고려 왕실이 분노에 완전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데 4대 관계 들어주자라고 했던 놈이 이놈이었어요. 왜? 안 그러면 금나라가 쳐들어오고 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나라하고 4대 관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자겸이 죽고 나니까 이제 금나라하고 우리 싸워가지고 금나라 배척하자. 4대 관계 끊자라는 여론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왜 지금 우리 고려가 이렇게 뒤숭숭해졌느냐. 그건 바로 수도인 개경에 땅에 복이 닿았기 때문이다. 수도를 옮겨야지만이 나라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라는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실제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왕에게 주장을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옆으로 와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수도를 옮겨야 합니다. 금나라하고 싸워서 저것들을 쳐부셔야 합니다. 라는 주장을 했던 인물은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묘청이라는 승려 출신의 인물, 그리고 묘청하고 또 같은 편이었던 대표적인 인물 정지상이라는 인물 등이 있어.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경에서 떠나가지고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서경파라고 부르는데요. 요 사람들이 왕에게 강력한 건의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들이 건의한 주요 내용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별표. 먼저 첫 번째, 나라가 지금 개판입니다. 왕께서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수도에 복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경으로 전도, 수도를 옮겨야 합니다. 둘째, 우리 고려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과의 4대 관계를 끊고 여진의 금나라를 정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고려가 강력한 나라임을 대외에 만방에 알리기 위해 황제국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죠. 이 네 가지, 묘청의 주장 네 가지 쓰세요 하는 서술형 문제도 나온 적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해. 자, 이런 주장들을 왕에게 했는데
당시의 왕은 여전히 인종이 아까 방금 말했던 인종이 듣고 보니까 맞아요. 자신의 권위도 추락했고 문벌귀족들이 또다시 자신의 세력을 엿볼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던 거지. 인종이 허락을 해요. 좋다 수도 옮기자. 그래가지고 묘청 세력이 주도가 되어서 서경천도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서경에 왕이 옮겨갈 궁을 만드는 공사까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누가 반대하고 나서겠니? 이자겸은 죽었지만 여전히 개경을 기반으로 한 문벌귀족들은 파워가 강한 상태야. 이 개경파가 결사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죠. 반대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문벌귀족이 바로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 얘도 힘있는 문벌귀족이었거든요.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야. 인종이 개경파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결국 없었던 걸로 하자 하고 서경천도를 취소하게 되자. 다 된 밥에 재 빠뜨린 거잖아. 그치? 묘청이 이성을 상실하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서경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묘청의 난이에요.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고 하고 새로운 하늘을 연다 그래서 연호 1000개라고 정하면서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안타깝게도 고려 왕실의 군대 관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고요. 이때 관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위에 나오는 김부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묘청의 난이 진압이 됐습니다. 하지만 묘청의 난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요. 20세기 유명한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는요. 1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우리 역사의 사건들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되는 제1대 사건이 바로 묘청의 난이다. 왜? 자주의식을 가지고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금정벌, 자주의식이잖아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자, 묘청의 난과 이자겸의 난은 성격이 완전 반대야. 둘이 다른 세력이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12세기 초반은 이렇게 흘러갔어요.